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방과 후에 꾸준한 스포츠 활동을 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무려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학업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취미 생활 그리고 또 신체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해왔는데요. 더 나아가서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일하고 올 거니까 집 좀 보고 있어. 진지야, 잘 부탁해. 안녕. 네, 이렇게 활발한 취미 활동이 아이들의 성격에도 또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문득 우리 이리 씨는 과연 어떤 취미 생활을 가졌었길래 이렇게. 네. 왜요? 네, 도대체 무슨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를 좀 일찍 갔어요. 네. 일찍 간 이유가 뭐냐면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어, 1시간 좀 일찍 갔는데 굉장히 활동적이었네요. 네, 덕분에 체력도 좋아졌고 또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오, 네. 그리고 사회생활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하다가 이제 운동 잘하는 애한테 몇 대 얻어맞잖아요. 네. 쟤한테 앞으로 까불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사람도 좀 이렇게 가리면서 그렇죠, 대들고 그렇죠. 이런 사회생활도 배웠고. 네. 근데 이제 여자 아이들은 좀 달랐어요. 여자 아이들은 조그맣게 고무줄을 한다던가 활동적이고 좀 약한 거 많이 했는데 피아노, 네, 피아노. 아니면 독서. 특히 이제 또 꽃꽂이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꽃꽂이를 하는 여성을 좋아했다는 거 보니까 네. 연상을 좋아했었나 봐요. 보통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은 꽃꽂이 안 하거든요. 꽃꽂이 하던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진짜요? 아니 오늘따라 유난히 또 더욱더 꽃 같아 보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소꿉놀이 하면은 꽃이랑 그리고 시장 번 걸로 이파리를 따오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다가 꽃꽂이 취미가 생겨가지고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오. 만들면 향도 좋고 예쁘고 칭찬도 많이 받고 정말 마음의 힐링도 되고 꽃꽂이가 참 좋거든요. 네. 그럼 오늘 직업 나왔네요. 플로리스트네요. 그쵸?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이 확 오죠, 느낌이. 그렇죠. 아니 이리 씨가 맞춰야 될 타이밍인데 오늘은 그냥 민성원 선생님 탁 낚아채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플로리스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 속에 숨어 있는 수학,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인드 매스입니다. 반가운 바람이 불어와 성실히 꽃망울을 터뜨리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찾아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면 괜스레 울적했던 마음도 행복으로 바뀌곤 하고요. 이렇듯 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렘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데요. 축복받아 마땅한 날에도 위로가 필요한 날에도 꽃은 필요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주는 꽃의 힘이 크기 때문이죠. 여기 꽃으로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이 필요한 곳을 더욱 행복하게, 딱딱한 공간을 더욱 화사하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 꽃보다 아름다운 플로리스트를 소개합니다. 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감각으로 아름답고 또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드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상상할 때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동네 어느 곳에나 있는 꽃집을 떠올리진 않았나요? 플로리스트란 꽃을 뜻하는 라틴어 플로스와 예술가를 나타내는 전미사 이스트의 합성어입니다. 즉, 꽃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플로리스트라고 하면 꽃집이라는 국한된 생각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간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공간 연출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일을 하고 싶다면은 아주 탄탄하게 기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뿐 아니라 꽃의 재배, 유통,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필요한데요. 미적 감각은 기본, 식물의 학명과 꽃의 종류, 꽃말 등 폭넓은 지식도 요구됩니다. 플로리스트는 작품 하나를 만들 때에도 원리를 따져야 합니다. 박민정 플로리스트가 직접 공부했던 책을 살펴보니 도면과 규칙적인 숫자들이 가득했는데요. 과연 이 속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며 그 원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크란치를 만든 후 전체 길이와 내부 원의 길이를 재보는 플로리스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란츠 본체의 그 너비가 1,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원의 지름이 1대 618, 그 다음에 나머지 본체의 길이가 또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 비율에 맞춰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예요. 아, 황금 비율의 비밀이 있었네요. 아름다움을 위한 황금 비율은 어떤 작품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 때 황금 비율처럼 꼭 필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바로 색감입니다. 꽃마다의 색감의 조화 그리고 배치가 중요하다는데요. 따라서 플로리스트는 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자연스레 작품에 녹일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크란츠도 보색 대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70% 이상이 녹색 아니면 진한 녹색 아니면 조금 더 옅은 녹색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색 대비의 색깔인 붉은 톤을 5% 미만으로 썼어요. 이럴 때는 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색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크란치를 살펴보면 황금 비율에 맞도록 1대 1.6대 1의 비율을 지켜 만들었고요. 색은 노란색과 연두색 그리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주황색의 꽃을 사용한 후 보색 대비인 보라색 꽃을 이용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반대되는 색감의 꽃을 사용하므로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되었네요.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볼까요? 이번 작품은 꽃다발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꽃다발 같죠? 그런데 여기에도 엄청난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5대 3의 비율의 법칙과 이등변 삼각형의 법칙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들어갑니다. 전체 길이를 8이라고 했을 때 꽃대는 5, 꽃은 3으로 황금 비율을 사용했고요. 커다란 꽃과 작은 꽃들을 연결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난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쩌면 그 밸런스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아니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꽃을 꽂은 이 작품이 예뻐 보인다면 황금 비율에 가깝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꽃을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작품이 될지 고민하면서 스케치를 할 때부터 수학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스케치를 살펴보면 황금 비율과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가 더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이 작품 오브제의 높이를 팔로 봤을 때 8등분해서 여기가 8대 3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로에서도 8로 나눴을 때 3의 그 마주하는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양의 꽃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떨어진 곳에 그 다음 양의 꽃을 배치를 해요. 식물 소재하고 가장 적은 양은 그 주 그룹의 바로 옆에다가 배치를 해요. 이거를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요.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수학적 원리는 공간을 꾸밀 때까지 모두 사용됩니다. 작업실 한편의 벽을 살펴볼까요? 벽에 매달려 대각선으로 느려진 화분들, 그리고 바닥에 자리한 커다란 화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네요. 이처럼 꽃을 이용한 작은 소품을 만드는 것부터 커다란 공간을 연출하기까지 플로리스트의 영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는 한 사람. 꽃을 꽂는 손길이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가오는 플로리스트. 뭔가 조언을 하는 듯한데요. 이거 40 나와? 네, 이렇게 40 나와요. 그 옆에는 30에서 30에 나와? 이도 뒤로 꽂아야 되지 않거든?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여기로 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꽂혀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잖아. 수학 시간에 배운 포물선이 작품을 만들 때도 사용되네요. 플로리스트라면 누구나 이런 수학의 원리를 생각하며 작품을 만드나 봅니다. 플로리스트라는 직업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학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꽃을 그저 예쁘게만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원리를 체득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작품을 승화시킬 수 있는 직업이 바로 플로리스트랍니다.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꽃보다 아름다운 플로리스트를 만나봤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뭐 꽃집, 플로리스트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손재주가 정말로 좋거나 아니면 센스가 있어서 컬러를 잘 맞춘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큰 오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네요. 맞아요. 예전에 그 꽃꽂이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영상을 딱 보니까 이제 수학적인 꽃꽂이를 이용한 수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예, 아이들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솔직히 저는 이 꽃꽂이 할 때 그냥 그때 꽃시장 가가지고 그날 좀 떠리로 싸게 파는 거 좀 사갖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꽂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예상외로 수학이랑 관련이 정말 많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사실 진짜 의외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디자인 관련된 직업들은 사실 이 수학하고 연관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화면에서 봤듯이 우리 황금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황금비하고 또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대칭 혹은 뭐 비대칭, 그렇죠? 조화, 비례 이런 수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미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학적으로 이런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 플라워 디자인 요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형태, 선, 질감, 공간, 색상 이게 네. 이제 플라워 디자인의 5요소고 또 균형, 규모, 비례, 리듬, 포컬 포인트, 대비, 조화 이렇게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꽃의 형태에 따라서 라인 플라워, 메스 플라워, 폼 플라워, 필러 플라워 이렇게 나누어진데요. 이게 디자인 요소니까 선이나 어떤 공간에 관련된 그 특별히 그런 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건데 라인 플라워라는 건 라인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키가 크고 꽃줄기가 곧은 그런 네. 꽃을 이용해서 뭐 뭐냐 글라디올러스, 금호초, 스톡, 리아트리스 이런 꽃들로 준비 진짜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메스플라워는 양감을 표현하고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꽃들이라고 해서 해바라기, 뭐 국화, 장미라든지 이런 네. 꽃들이 좀 그렇고요. 굵직굵직한 거군요. 폼플라워라 가지고 이제 포칼 포인트를 잡아주는 꽃인데 이건 높고 낮게 어떤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꽃들인데 이것도 유명한 꽃들이죠. 백합, 아이리스, 뭐 튤립이라든지. 그리고 필러 플라워라 가지고 필러 플라워 느낌 있잖아요. 필러 뭐 네. 채우는. 그래서 페랭이라든지 에리카, 소국들이 그런 꽃들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우리는 또 그냥 되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전문 분야 안에서만큼은 또 너무나 다양한 지식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오늘 네. 정말 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뭐 황금 비율대로 정확하게 재서 작업을 해야지만 예쁘고 정확하게 재지 않고 이게 대충 재서 하면 안 이쁜 건지 이게 예전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덜 아름답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죠. 이거 아름다움의 분야가 다른 것이고 그렇죠. 수학적으로 좀 수치가 맞아 들어간 것이 이게 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연히 맞아 들어간 작품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작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수학을 배웠고 황금비율을 배웠고 이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달인 혹은 네. 레전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내면화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황금비율에 근접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혹은 약간의 오차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정확하게 맞아야만 아름답다 그것은
오해겠죠. 들어보니까 이제 네. 황금 비율도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비율이 맞는 거는 24K 황금 비율. 조금 덜 맞았다. 14K 황금 14K, 비율. 이렇게 좀 아. 바꿔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훌륭한데요. 네, 한번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본인이 사람들이 활용하는지. 근데 우리가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대학교에서는 원예학과나 조경학과 같은 경우가 플로리스트 과정하고 좀 유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원에서 이제 플로리스트 과정을 익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해외에서 보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스터 과정에서 경제학이나 사회경제학, 건축학 같은 걸 배운대요. 플로리스트 과정에서. 아, 정말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샵을 오픈하든지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거고 건축학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스트가 그냥 하나의 꽃이 아니고 전체 건축을 설계하는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건축학을 통해서 인테리어까지도 공부를 하는 아주 고난도의 그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진짜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갤러리 전시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꽃꽂이 전시회라고 해서 뭔가 꽃꽂이, 예쁜 뭐 꽃다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인테리어 건축물처럼 돼가지고 네. 전혀 기존의 편견들을 뒤집어 엎고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색상과의 조화, 비율, 균형, 구성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상징성을 띄워가지고 네. 정말 좋았거든요. 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미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파티, 그 다음에 어떤 공간 디자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꽃이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소품을 넘어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네네. 특히 뭐 결혼식 부케나 아니면 그런 디자인 중요한 행사에서는 어쩌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파인드 메스에서 꽃과 함께하는 직업,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서 이렇게 수학이 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파인드 메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요. 어머니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 아이한테 그 공부하는데 신경을 좀 너무 못 쓴 것 아니냐.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요, 맞벌이하는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는 늘 항상 이렇게 좀 미안하고 신경 좀 쓰이게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같은 맞벌이 맘으로서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뭉클하네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엄마가 봤을 때의 아이와 학교에서의 아이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맞벌이맘 같은 경우는 아이가 보여주는 결과에 의존을 해서 아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결과 외에도 이 아이의 그 하루 생활이라든가 마음속 이런 게 친구 관계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아이의 나중에 삶에 좌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꼭 세심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도 네. 맞벌이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일 갔다 오시면은 항상 체크를 하셨어요. 정말요? 근데 공부를 체크한 게 아니라 왜 집안 청소 안 해놨니? 왜 설거지 시켰는데 왜 안 했어? 이런 걸 많이 체크하셔가지고 남자 제가 공부는 신데렐라. 공부는 잘 못하는데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배워가지고 그렇군요. 지금도 잘해요. 그래도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래도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다행인 거죠. 자, 일단은요,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전라남도 순천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닭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는 엄마.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맞벌이를 좀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애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을 지시도 해주고 또 봐주고 이런다는데 저는 이제 전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공부방에다만 위임을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좀 애들한테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이게 전문가분의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 저쪽에 앉아 있는 아이인가요? 아, 얘는 이제 신지 언니고요. 신지는 지금 공부방에 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공부방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그래도 기특하게 이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모습이 예쁜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김신지 양입니다.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 근처 공부방에 들러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신지. 신지야? 네, 왜 집에서 공부 안 하고 학원에서 공부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주로 공부방에서 하고 있어요. 전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공부방. 수학 공부 역시 공부방의 진도에 맞춰 나름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 막 글씨 쓰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공부방에서 공부한 후로 학교 성적도 조금 올랐다네요.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아, 막히는 게 있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시작. 김상희는 학교 4학년 학생 147년 아, 저것도 약간 서술 문제죠. 하였습니다. 일단 어림을 한번 해보세요. 15에다 몇 개 정도 들었을까요?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의 너무나 도움을 받는 차이가 신지. 크죠? 그러니까 또 신지가 하나 어려워하는 하나하나 부분은 풀어보자. 무엇일까요? 도형 부분이랑 나눗셈 부분은 어려운데 나눗셈에서 어린 부분이랑 연산 부분이 어려워요. 공부방을 다닌 지도 어엿 2년이 훌쩍 넘었다네요.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지. 설마 또 다른 학원에 가는 건 아니겠죠? 신지양 지금 어디 가요? 저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저 숙제하고 놀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엄청 빨리 걸어갔는데. 아이고, 신나요, 아주. 엄마가 기다린다는 생각에 들떠 있는 신지. 신지 왔냐? 일로 와. 일로 와서 간식 먹어. 어디 공부방 갔다 왔어? 가고. 재밌었어?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탓에 평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엄마. 신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거의 학교하고 공부방에서만 이제 주로 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공부보다는 주로 뭐 핸드폰 만지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숙제하고 놀 거예요. 숙제하고 놀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건데. 네. 아, 신지야, 엄마 동생 어린이집 데려다 놓고 나머지 일 하고 올 거니까 집 좀 보고 있어. 알겠지? 저 빨래 해놨거든? 그거 널고 신지는 설거지하고 해. 그래. 잠깐.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야무진 둘째 딸 신지. 평소에도 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살림꾼이라네요. 신지야, 잘 부탁해. 없을 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뭐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틈틈이 이제 신지가 공부하는 그런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지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스스로 공부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요건 어머니께서 좀 오해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그 신지 말이 맞았던 것 같은데. 엄마가 없어도 알아서 척척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한데요. 때마침 울리는 휴대폰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한번 휴대폰을 보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하고 있어. 공부하다 말고. 원래 공부할 때 휴대폰 해요. 게다가 점점 산만해지는 모습. 자꾸 장난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눈에 봐도 공부방에서 하는 180도 다른 모습인데요. 심지어 공부를 하다 말고 누군가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가봐요. 다 닫아요 일단은. 왜? 오라고 하면 와요 한 번만. 아니 저기 창문에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지금 벌써 의욕이 생겨가지고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공부만 안 하면. 그렇게 시작된 숨바꼭질. 신지야, 학원 숙제는 까먹은 거니? 아, 지금 우리 제작진인 거죠? 장면이 소문나 빨리 와. 어떻게 야,
항상 저렇게 놀고 싶은 나이 때 같아요. 아니 좀 한번 속아주지.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지만 한번 떨어진 집중력을 높이는 건 힘들어 보이는데요. 연습장에 문제를 푸는 모습에서도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공부방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의 모습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게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시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별표부터 치는 습관도 문제였는데요. 그냥 넘어가네요. 이게 집에서 늘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촬영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집에서 해본 공부 같진 않거든요, 행동이. 그 짤을 그냥 지금 뭐 하나 했네요. 어찌되었건 모든 숙제를 끝내는 신지. 조금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애들 공부하는 게 예전하고 저희 틀려가지고 많이 또 어렵더라고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부방에다가 많이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신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저희가 전남 순천을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진짜 멀리 갔다 온 거거든요. 네. 우리 수학의 인기가 네.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하다. 순천까지도. 네. 더 멀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 덕분에 또 이렇게 제주도도 한 번씩 가고 그렇죠. 우리 부산도 제작진은 가고. 싫잖아요. 네. 미국도 가고 우리 교포분들. 미국 좋네, 미국 좋네요. 네, 대신에 비행기 값은 따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하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은 다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많이 수학 관심 고민은 가져주세요. 사실 뭐 전국적으로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수학을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정말 발벗고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님의 고민은요, 내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많이 못 챙겨줘서 걱정이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냥 뭐 어머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이가 수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공부하면서 좀 약간 살짝 산만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화면을 봤을 때 우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넘어가는 모습, 네. 그리고 공부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산만한 모습이긴 했지만 책상에 스스로 앉아서 공부를 했다는 점은 좀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공부방에서 하는 그 공부가 우리 신지에게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은지 그것부터 어머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보통 맞벌이 엄마들 자녀들은 이제 개인 교습이나 공부방 학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교습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네. 또 혼자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에 반면에 공부방은 선생님한테 모르는 것을 바로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공부할 시간까지 확보되기 때문에 공부방은 신지한테 자기가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네.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그 문제를 봤더니 보통 4학년 어린이들이 풀기에는 정말 난이도가 낮은 쉬운 문제거든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손도 못 대는 걸로 봐서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네. 필요하겠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도 뭐 그 맞벌이 부부한테 공부방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신지가 물어보는 걸 보면 풀다가 안 돼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풀어줬을 때 내가 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 바로 물어보면 답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내 거가 안 돼요. 신지는 끝까지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을 때도 내가 앞부분에 이걸 몰라서 이걸 못 풀었구나까지 깨닫는 네. 그 노력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아이한테 뭐 계속 문제를 풀려볼 수도 없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신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이는 갑자기 막 숨바꼭질하고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네. 딴청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엄마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신지한테는 일 간다고 하고 일을 안 가고 몰래 신지 방에 숨어요. 장롱이라던가 숨바꼭질 하고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네. 신지가 딴짓할 때 짠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혼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번만 하면은 아이가 엄마가 오늘 일을 갔는지 숨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불안해서라도 자꾸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애가 경기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지가 그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요. 공부방에서 문제를 풀 때 이 숫자 쓰는 것과 집에서 문제를 풀 때 그 연습장에 숫자 쓰는 게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아이가 엄마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숙제를 하고 문제를 푸는 그 자세는 너무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긴 하지만 흥미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니까 네. 산만함으로 흐르거든요. 이런 친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를 하나 탁상 시간에 놔둔 다음에 계획을 짜는 거죠. 공부 시각 시작, 공부 끝나는 시각.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눌러놓으면 공부를 해서 끝나면 바로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요. 네. 엄마 오늘 이거 달성했어요. 또는 전화를 하면 그때 엄마가 바로 답 문자를 바쁘시더라도 해주고 아니면 집에 와서 한번 네. 진짜 대단해 꽉 끌어안아주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엄마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공부에 대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매개체를 탐색해 주는 게 좋아요. 동영상을 본다던가 무슨 책을 본다던가 또는 언니하고의 그런 협력 공부를 유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함께하는 시간에 어떤 질적인 부분을 높여야 됩니다. 즉 밀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뭐 10분이 10분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날은 계획을 한번 또 세워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떤 날은 친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의 빈 부분을 그 시간에 채워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 관리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핸드폰 관리는 이제 어떤 부모님이든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들인데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시간, 공부 시간이니까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워줄 때 같이 핸드폰은 어디에 보관을 해라. 이렇게 해서 노는 시간과 학습 시간을 구분해주는 그런 지도를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냥 꽁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됐든 노력이 됐든 투자를 하셔야지만 뭔가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맞벌이 부모님들이 더욱더 어려우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니까 너무 힘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더 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또 진행해 봤는데요. 결과부터 또 알아보도록 하죠. 검사 결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인지 능력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장점은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기억력은 거의 수제 수준으로 좋고요. 네. 학습 유형을 검사해 봤더니 뭐 규범형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규범적인 냄새는 좀 덜 났거든요. 아까 화면에서도. 그다음에 만족형. 이것도 지금 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데 끝 쓸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자기 학습에 대해서 만족을 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동기 검사를 해봤는데 우울, 짜증, 불안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없어요. 전혀 없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서 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능력 검사가 있습니다. 능력 검사는 내 능력보다 나쁘게 나오는 건 쉬워요. 일부 틀리면 돼요. 근데 내 능력보다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보고식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서 나의 성격을 찾을 수가 있거나 나의 진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 검사 결과를 누군가가 모니터링 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이 검사 결과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희한하게 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만 갖고 해석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인지 능력은 최상치가 나왔지만 학습 유형이나 동기에서는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누가 볼까봐 그런 식으로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우울하다 뭐 이런 느낌 전혀 없게 전혀 나오는 없다. 게 나는 너무 괜찮고 만족하고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화면을 보면 아닌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일부러 잘못 썼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아이가 혹시 그 안에 또 다른 고민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학 성취도 검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능력 검사에 들어가죠. 문제를 네. 맞춰나 틀렸으니까. 그런데 인지 능력에 비해서도 수학 성취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숙제를 집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 거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지가 푼 문제를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셨잖아요. 예, 30개 문제 중에 17개 정도 맞았으니까 중 정도 그냥 대략 될 수 있는데요. 근데 특이할 만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내용 면에서 네.
이 규칙성 찾는 문제를 어떻게 우연한 건지 모르겠으나 네. 전부 틀렸어요. 하나도 맞추지 못했더라고요. 전부요? 예, 규칙성 찾기 어떤 도형 나오는 데서 뭐 점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다 틀렸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영역 면에서는 특히 또 후반부에는 또 일괄적으로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후반부에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틀렸다는 걸 보니까 앞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어떤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후반부에 어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이 어떤 그동안의 공부가 많이 깊게 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더 집중력 있게 하고 또 답지 안 보고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후반부에 있는 문제들도 틀리지 않게 맞출 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 푼 것을 보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선 곱셈에 대한 공부가 확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4학년 때 나눗셈을 나가는데 곱셈을 익히지 못하면 나눗셈은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곱셈을 뭐 50은 10의 5배인데 4배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쉬운 건데도 개념이 지금 못 잡았던가 아니면 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꼼꼼히 푸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눗셈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곱셈을 못했기 잘안 때문이에요. 돼서. 네. 네. 뭐 1000 나누기 23 하면 23이 1000이 됐을 때 몇 번 대충 어림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돼야지 또 계산이 손쉽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곱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눗셈을 공부하는 방법을 권하고 지금 도형을 네. 전혀 아까 규칙성도 못 찾고 도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도형은 사실 책 펴놓고 이거 모양은 이런 거야 각은 이거고 점은 몇 개야 이렇게 하면 지금 못 받아들여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동영상을 권하거든요. 도형에 관한 동영상은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데스크탑 네. PC를 이용해서 저는 동영상을 좀 봐서 도형에 대한 흥미와 개념을 좀 익히는 거를 적극 권합니다. 일단 뭐 아이가 책상에는 스스로 앉는 것까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좀 활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여기 신청하시면서 가장 알고 싶으셨던 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엄마의 역할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요. 일단 그 맞벌이시다 보니까 엄마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 요거 놓치지 마세요 하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지 맞춤용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거 너무 좋네요, 진짜. 예. 계획표 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이 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걸 잘 따라만 준다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시 정도까지 학원 혹은 공방 갔다 온다고 하니까 5시부터 6시까지는 숙제, 과제를 좀 하고요. 복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저녁 뭐 7시까지 먹는다면 뭐 7시부터 8시까지는 이렇게 독서 시간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수학 개념을 한 가지 주제로 해서 그 내용을 얇게 만들어 놓은 수학 동화 개념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것만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 종류별로 요일별로 좀 다르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좀 자유시간을 줘서 TV라든지 뭐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력, 자유시간. 공간을 네. 좀 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 수학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이 수학 공부도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요일에는 어떤 내용을 하고 혹은 뭐 복습을 한다든지 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습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종류별로 요일별로 계획을 짜야 될 텐데 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놓는다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는 또 어머니와 좀 대화를 한다든가 가족 간의 대화를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간의 어떤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이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맞벌이하는 어머니들 보면 사실 내가 아이를 잘 못 돌봐준다 이런 생각으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올바르지 않게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녁 때 잠깐 만나서 진하게 얘기만. 같이 있어주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동기만 잘 주어진다면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학교든 학원이든 사실은 그 선생님들은 어머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쯤은 그게 그 공부방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가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네. 이 아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꼭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애를 놓고서 협업이 되는데 그렇죠. 집에서는 공부방에서 알아서 잘해줄 거니
공부방에서는 집에서 해주겠거니 서로 위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선가 빵꾸가 나는데 그건 네. 셋 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어딘가에 이제 뭐 학원을 보내든 아니면 선생님한테 맡기든 하는데 이게 서로 피드백이 되게 왔다 갔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아이의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못하면 사실은 자꾸 딴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우리 신지가 숨바꼭질을 좋아하더라고요. 숨바꼭질을 네. 좋아하다 보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타났을 때 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 숨바꼭질을 법으로 금지해야겠다. 못하게 해야 된다. 강제로 못하게 해야겠다. 이거 약간 안 좋구나, 아이들한테 공부에는. 저는 귀엽다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만을 관찰해주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네. 그래서 신지가 오면 왔어, 과일 먹어, 그럼 집 잘 보고 있어 가가 아니라 신지만 데리고 조용한 다른 방에 가서 손을 잡고 신지야 오늘 공부방에서 뭐 배웠어? 안 힘들었어? 너 잘했지? 엄마는 믿어. 오늘도 잘할 거지? 라고 응원을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한번 신지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3, 4학년이 되면 친구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 아이의 눈빛과 행동과 나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친구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시되 야, 너 친구 누구랑 사겨? 누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네 친구들 다 불러와 해서 놀이공원 한번 데리고 가세요. 네. 그래서 노는 걸 보는 거죠. 정 힘들면 뭐 키즈 카페라도 한 군데 불러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관찰하고 걔 이름은 뭐야 하고 나중에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방법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뭐 신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맞벌이 하시면서 내 아이한테 좀 소홀했나 싶으신 모든 부모님들한테 다 좀 이렇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뭐 아이를 체크하는 게 딱 붙어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알짜들만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는 신지를 위한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집중력 기르기입니다. 신지는 관심만 가지면 바른 자세로, 바른 패턴으로, 바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간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진짜 공부입니다. 신지는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는 시간, 누가 있는 시간에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억지로 사회주의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자기를 위한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진심입니다. 사소한 대화로부터 진지한 대화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서로에게 몰랐던 부분들을 꼭 찾아서 이해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오늘 좀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요즘 굉장히 동선이 커요. 커졌어요. 예, 카메라 감독님들 힘드셔요. 오늘 또 추가됐습니다. 네. 음악도 필요한 음악 큐. 어머머. 그거 어머, 배나 카메라 보였어. 자, 이것도 있고. 어떻게. 어머, 하지 마. 이거 듣고. 하지 마요. 네, 여기에다가 또 약간 또 이런 고양이 자세까지. 허리가 아픈데, 네,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 왜냐면 우리 신지가 집중력이 약하잖아요. 이 요가가 이 집중력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이렇게 또 이 명상 음악을 들으면 뭔가 좀 아이가 좀 생각이 좀 맑아져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요가 한번 학원 다닌 적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다닌 게 아니고 이제 요가 선생님이 예뻐서 다녔지만 우리 신지한테는 이 요가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요것도 자세한 얘기를 또 우리 민성호 소장님 해주실 겁니다. 네. 실제로 요가에서 쓰는 그 심호흡 있잖아요. 복식호흡. 네. 그게
알파파 형성, 즉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요. 요가의 배경음악 같은 경우도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요가에서 원하는 게 올바른 고든 자세잖아요. 이것도 역시 집중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학습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봤죠? 좋은 봤죠? 솔루션이네요. 근데 일단은 신지보다도 본인에게 먼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요가해라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어머님을 통해서 사실 맞벌이 어머님들 그리고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교감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의 수학 능력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직접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